제3부 1566년 바젤의 검은 구체.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공들은 무엇이었는가? 프롤로그. 뉘른베르크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1561년 독일 뉘른베르크의 한해 전투 사건이 유럽 사회를 놀라게 한 지 불과 5년 뒤인 1566년. 이번에는 스위스 북서부의 도시 바젤, 베이즐에서 또 다른 기이한 하늘 현상이 기록됩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색채도, 십자가도, 원통형 물체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검은색의 둥근 물체들이 하늘에 나타나 서로 빠르게 움직이며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한 장짜리 인쇄물인 브로드시트로 제작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늘을 날아다닌 검은 비행체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제1장 1566년 바젤은 어떤 도시였는가? 16세기의 바젤은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라인강 연안의 중요한 상업도시였으며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460년에 설립된 바젤대학교 유니버시텟 바셀은 오늘날까지 운영되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당시에도 유럽 학자들이 모여드는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인쇄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종교, 정치, 사회적 사건이 브로드시트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늘의 이상현상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주목하는 공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2장 브로드시트가 전하는 사건. 1566년 사건은 당시 인쇄업자 세뮤엘 아피아리우스 활동 16세기가 제작한 브로드시트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드시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묘사됩니다. 해 뜨기 전후 하늘에 여러 개의 검은 구체가 나타났다. 이 구체들은 서로 빠르게 움직였다. 일부는 서로 충돌하거나 쫓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졌다. 사파에서는 검은 원형 물체들이 태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파는 사진이 아니라 당시 인쇄 문화의 표현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실제 관측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목격 내용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3장 사람들은 왜 전투라고 표현했을까? 뉘른베르크 사건과 바젤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기록 모두 하늘의 물체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실제 전투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자연현상을 인간 사회의 언어로 설명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구름이 부딪히는 모습은 군대의 충돌로, 번개는 하늘의 분노로, 혜성은 왕국의 운명을 알리는 징조로 비유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투라는 표현은 관찰자의 인상과 종교적 상징을 담은 문학적 표현의 가능성도 큽니다. 제4장 현대 천문학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현대 연구자들은 바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는 환일 페렐리아입니다. 대기 중의 얼음 결정이 햇빛을 굴절시키면서 태양 양옆에 밝은 빛이나 원형 구조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 후광, 헤일로입니다. 원형의 빛, 호코, 밝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기 중의 구름과 광학 효과입니다. 특정한 기상 조건에서는 움직이는 검은 구름 조각이 매우 특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브로드시트에서 묘사된 모든 요소를 하나의 자연현상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젤 사건은 과학사와 역사 천문학 분야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5장 UFO 연구에서는 어떻게 다루는가? 20세기 이후 일부 UFO 연구자들은 바젤 사건을 뉘른베르크 사건과 함께 중세 UFO의 대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검은 구체들이 서로 움직였다는 묘사는 현대의 일부 UFO 목격담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나 역사학계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당시 기록은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며 브로드시트는 사실 전달뿐 아니라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매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기록 자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해석은 시대적 배경과 인쇄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6장 바젤 사건이 남긴 의미. 1566년 바젤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러 학문 분야가 함께 연구하는 사례입니다. 역사학은 당시 사회와 기록 문화를 분석합니다. 과학사는 자연현상에 대한 인식을 연구합니다. 천문학은 가능한 물리적 원인을 검토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이 낯선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 탐구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록은 여러 학문이 만나는 접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젤 사건이 지금도 연구되는 이유입니다. 제3부 결론. 기록은 남았고 해석은 계속된다.
1566년 바젤의 검은 구체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는 16세기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곧 외계 비행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을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과학의 시각으로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보존하고 과학은 그 기록을 새롭게 읽어냅니다. 바젤의 하늘은 바로 그 두 학문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제4부 수도원이 기록한 하늘의 미스터리 중세연대기 속 불타는 방패와 하늘의 징조 프롤로그 이름 없는 수도사들이 남긴 기록 우리가 오늘날 중세 유럽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도원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원은 학교였고 도서관이었으며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왕의 즉위와 전쟁, 기근과 전염병뿐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이상한 현상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래의 과학자를 위해 기록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오늘날 역사학과 천문학을 잇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연대기에 남아있는 하늘의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어떤 책인가? 중세 영국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라면 반드시 인용하는 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앵글로색슨 연대기, 앵글로색선 크로니클입니다. 이 연대기는 9세기 말 알프레드 대왕, 알프레드 더 그레이트, 849 반찰구구, 제위 871-899 시기에 편찬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여러 수도원에서 사본이 계속 작성되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여러 피사본은 서로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영국 초기 중세사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1차 사료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연대기에는 왕의 죽음과 전쟁뿐 아니라 해성, 일식, 월식, 붉은 하늘, 특이한 빛 등 다양한 천문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장 불타는 용은 무엇이었을까? 앵글로색슨 연대기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록 가운데 하나는 793년의 기록입니다. 연대기는 무서운 전조들이 노선부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서술하며 그 예로 강한 회오리 바람과 번개, 그리고 하늘에서 보인 불타는 용, 피어리 드래건스를 언급합니다. 같은 해에는 바이킹의 린디스판 수도원, 린디스파는 습격이 발생했고 중세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재난의 전조로 이해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이 불타는 용을 실제 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매우 밝은 유성 곽효, 오로라, 대기 광학 현상, 선징적 종교 표현, 즉 기록은 실제 관측을 바탕으로 했을 수 있지만 표현 방식은 당시 문화와 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3장 수도사들은 왜 하늘을 기록했을까? 현대인은 천문현상을 과학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세 수도사들에게 하늘은 신의 질서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해성이 나타나면 왕국의 운명을 걱정했고 의식이 일어나면 백성들의 불안을 기록했으며 특이한 빛이 나타나면 이를 역사적 사건과 함께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조건 미신에 의존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록에는 날짜와 계절, 방향, 지속시간 등 구체적인 관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역사 천문학자들은 중세연대기를 오늘날에도 연구자료로 활용합니다. 제4장 울스터 연대기가 전하는 한 해 영국뿐 아니라 아일랜드에도 중요한 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울스터 연대기, 애널스 업 얼스터입니다. 이 연대기는 중세 아일랜드 수도원에서 수세기에 걸쳐 작성된 연대기로 정치사뿐 아니라 기후, 자연재해, 천문현상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성과 이식 기록은 현대 천문학자들이 과거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세 연대기는 단순한 종교 문헌이 아니라 당시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역사 자료이기도 합니다. 제5장 역사 천문학이라는 학문 오늘날에는 역사 천문학, 히스토리컬 애스트로노미 또는 고천문학 아큐아스트로노미와는 구별되는 분야이라는 연구 영역이 발전해 있습니다. 역사 천문학은 과거 문헌에 기록된 천문현상을 현대 천문학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성 출현 기록은 궤도 계산에 활용되고 일식 기록은 지구 자전 속도의 장기 변화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며 오로라 기록은 과거 태양 활동을 추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중세 연대기의 하늘 기록은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도 가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제6장 UFO인가? 역사 기록인가? 인터넷에서는 앵글로색슨 연대기의 불타는 용을 UFO로 소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은 먼저 원문을 분석하고 당시의 언어와 종교적 표현을 이해하며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천문학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록을 여러 학문이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야말로 학술 연구의 기본입니다. 제4부 결론. 중세의 하늘은 기록으로 살아남았다. 수도사들은 망원경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을 관찰했고 놀라운 현상을 기록했으며 후대에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중세인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동시에 과거의 자연현상을 현대과학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용은 실제 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중세인이 경험한 어떤 인상적인 하늘 현상이었고 그 기록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하늘을 바라보고 왜 그것을 기록하는가? 제5부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진 하늘의 기록. 로마의 하늘 징조와 유럽 천문 기록의 탄생. 프롤로그. 중세의 하늘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중세 유럽의 하늘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오래된 전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혜성이나 이상한 빛을 기록했던 것은 갑자기 생겨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 세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공간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신과 인간 세계가 연결되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로마인들은 특별한 천문 현상을 프로디기아, 즉 이상 징조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국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단순히 두려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 전통이 로마에서 중세 수도원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는 그 자료를 통해 고대와 중세 사람들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1장 로마 역사 속 하늘의 징조. 리비우스와 로마사.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 타이투스 리비우스, 기원전. 미국 후기 원후 17은 142권에 달하는 대작 로마사 아불베 건디타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로마 건국부터 아우구스투스 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방대한 역사서입니다. 리비우스는 전쟁과 정치뿐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이상현상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로마 국가와 관련된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불빛이 나타남, 이상한 형상의 구름, 혜성, 일시, 유성과 같은 천체현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는 이를 다르게 봅니다. 리비우스의 기록은 고대 로마인이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자료이며 동시에 실제 천문현상을 연구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제2장 하늘의 방패는 UFO였을까? 고대 로마 기록 가운데 오늘날 UFO 연구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217년 로마의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기록된 방패 모양의 물체입니다. 리비우스는 로마사에서 전쟁 직전 여러 이상 징조가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늘에 둥근 형태의 물체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현대 UFO 서적에서는 이를 고대 UFO 목격 사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방패라는 표현은 당시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둥글고 발근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유성, 화구, 호큐, 대기 광학 현상, 해양 주변의 빛 현상. 즉, 비록은 실제 관측 경험이 가능성이 있지만 그 해석은 시대의 언어와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3장 플리니우스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선. 로마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플리니우스, 플리니 디 엘더, 2003 최고입니다. 그의 대표작 박물지 네이처럴리스 히스토리아는 고대 세계의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입니다. 플리니우스는 자연현상을 기록하면서도 단순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관찰과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해성, 별, 행성, 기상현상, 원계 등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해성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은 해성을 불길한 징조로 보았지만 플리니우스는 그것을 자연현상의 하나로 관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유럽 과학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제4장 고대 로마의 기록은 중세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터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 유럽의 지식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은 고대 문헌을 보존하고 필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리비우스, 플리니우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저작을 읽으며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중세현대기의 천무 기록에는 고대 로마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의 현상을 기록하는 방식, 특이한 사건을 역사와 연결하는 방식, 자연현상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이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제5장 고대와 중세 그리고 현대의 차이. 같은 하늘 현상을 바라보아도 시대마다 해석은 달랐습니다. 고대 로마 하늘 현상은 국가에 보내는 신의 메시지였습니다. 중세 유럽 하늘 현상은 신의 경고 또는 미래를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현대과 하늘 현상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해야 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습니다. 모두 관찰했습니다.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6장 UFO라는 현대적 시각의 한계. 오늘날 우리는 과거 기록을 볼 때 쉽게 현대적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역사 연구에서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현재주의 프리젠티즘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가치와 개념을 과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입니다. 중세 사람이 본 불타는 방패를 오늘날의 비행 접시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보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학은 먼저 묻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과학은 묻습니다. 현재의 지식으로 설명 가능한가? 이 두 질문이 함께 있어야 과거의 기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5부 결론. 하늘 기록은 인류 지식의 역사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 자연학자 플리니우스, 중세 수도원의 기록자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동시에 오래전 발생한 자연현상을 연구합니다. 중세 유럽의 UFO 이야기는 결국 외계 생명체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미지의 세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버 커미션 일박지 미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